모임입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신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벙커스 노래를 계속 듣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연주도 잘하시고 아주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토크 살롱이잖아요. 원래 살롱이라는 게 프랑스 문화인데 토크 카페가 아니고 살롱이라는 것은 프랑스에서 귀족층이 부유층이 이렇게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몇몇 지인들이 때로는 소수의 음악가도 불러다가 음악도 듣고 또 철학자 불러다가 강연도 듣고 또 뭐 이런 시사 평론도 듣고 이런 문화가 살롱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오늘 그래서 부여받은 시간 동안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추사 김정희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세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한도는 이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또는 모르고 계셨던 많은 세한도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한도는 국보입니다. 국보. 대한민국 국보인데 보물이나 국보를 가장 칭송하는 말이 이겁니다. 묵가지보,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다 라는 말같이 극찬의 말이 없습니다. 세한도는 묵가지보입니다. 현재 이천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한도는 세한을 그린 그림입니다. 세한도. 그럼 세한은 뭐냐? 설날을 전후해서 가장 심한 추위가 세한입니다. 한이 추울 한자인데 그 중에서도 세한이거든요. 설날 그 즈음에 가장 추운 추위인데 저것은 계절적인 그때의 추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겪는 아주 가장 극심한 어려움, 극심한 외로움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마음 그 푸르는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이게 논어편에 논어가 공자님 말씀인데 논어편에 나오는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 문구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비로소 시들지 않고 푸르다는 것을 겨울이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에 처해서야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아는 거고 내 마누라가 진짜 그건 내 관계 없었구나. 아무튼 마누라도 어려워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미국 대사관 바로 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갔더니 안중근 의사 이 글씨 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안중근 의사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어요. 3월 26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910년도. 근데 그 안중근 의사 글씨가 보물일로 지정이 됐는데 글씨가 꽤 많습니다. 근데 안 의사 글씨도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인터넷이 다운돼가지고 좀 체계수가 못 올렸는데 세한연후지 추워진 뒤에야 안다 비로소 뭐를 송배지후조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추워진 뒤에야 내가 비로소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글씨가 써 있고 참 볼품없는 그 집 한 채와 소나무 한 그루, 잣나무 세 그루가 있는 그림, 추사가 직접 그린 겁니다.
추사는 추사체 글씨로 유명한 연필이지만 그 문인화도 이 그림도 잘 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한도는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 생활을 횟수로 8, 9년, 정확히는 7년 3개월을 제주도 가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제주도로 떠난 지 5년이 된 1844년도 여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자기 제자인 이상적에게 주려고 그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한도는 이 앞에 부분 그림인데 저 뒷부분 마치 원고지처럼 정갈하게 칸을 그려서 쓴 글씨도 추사가 쓴 겁니다. 자기 제자한테 필요한 말을 쓰고 그 그림을 그려서 주었는데 정확하게 올해로 181년이 된 국보입니다. 이것을 세한도를 왜 제자에게 그려주었을까? 그림만 땡겨서 보면 이렇고 밑에 쓴 글씨가 이렇습니다. 이게 추사가 지필로 쓴 겁니다. 자, 그 당신이 제자한테 완당, 추사 호거든요. 완당 도장 찍은 거 혹시 집에서 하나 나오면 대박입니다. 혹시 다락 같은 데 잘 뒤져보세요. 근데 통상 저 그림에 나오는 한 그루의 소나무와 세 그루의 잣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송백지 후조 이렇게 되는데 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은 예술과 문학을 조금 건조하게 파고드는데 진짜 소나무하고 잣나무일까? 근데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우선 한자에 나오는 논어에 나오는 송백지 후조에 중국에는 잣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잣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논어에 나오는데도 또 추사가 제주도에 귀향 갔을 때 그렸는데 제주도에는 잣나무가 없답니다. 그럼 잣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 또는 측백나무가 같은 말이랍니다. 송백의 백은 잣나무도 되고 측백나무, 편백나무도 되는데 잣나무가 없으니까 편백일 것이다. 그랬는데 학자들이 추사가 귀향살이를 한 곳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편백이나 측백나무라기보다 곰솔나무, 해송이라고 그러죠. 바닥 바람을 막아주는 그 나무, 소나무 그걸 것이다 라고 해서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 그림은 한 그루의 늙은 소나무와 세 그루의 곰솔나무라 그래야 맞는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는데 그것은 뭐 전문가한테 맡기고요. 바로 이 그림을 땡겨서 보면 여기에 늙은 소나무는 추사 김정희 본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린 거고 세 그루의 잣나무 또는 뭐 곰솔나무 아무거나 좋은데 그거는 제자들을 그린 건데 한 그루는 자기 옆에 있고 두 그루는 저쪽 집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는 이 그림을 주고 싶은 이상적이고 제자 이름입니다. 이상적. 저쪽 두 개에 있는 그림은 소치, 허련, 그 다음에 이한철. 이한철이는 나중에 추사가 죽은 뒤에 추사를 그렸던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는 자기랑 우정을 주고받았던 권돈인, 높은 벼슬에 올랐던 권돈인과 초이선사, 차를 가지고 유명해진 스님이죠. 제주도까지 갔었습니다. 추사를 만나라. 아무튼 그 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뒤에 쓴 편지 말이 이겁니다. 그림 말고 뒤에 쓴 말이 추사가 원고지같이 칸에 정갈하게 그려서 한자로 쓴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니까 이건데 이것을 다 읽기는 뭐하고 무슨 말인고 하니 제자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추사가 스승이 네가 작년에도 만학집, 대운산방집 두 책을 나한테 보내줬고 올해도 또 무슨 책을 보내줬고 이런 책 추사가 이제 학자니까 제자가 책을 귀향간 스승한테 책을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책을 보내주니 이 책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멀리 청나라에서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천리 먼 곳에서 구한 건데 해가 바뀔 때마다 네가 책을 보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세상의 도도한 인심은 권세가 있거나 이익을 있는 사람만 찾아가서 따라가는데 너는 나같이 권세도 없고 이익도 찾을 수 없는 귀양 와 있는 스승한테 이것을 보내주니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 장난고가 그대로 푸르르다는 걸 아는데 네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그리 좋은 말을 써서 그림을 줬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린 주인공 추사 김정희는 누구냐? 이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추사 김정희는 경주 김씨인데 정조 때 태어나서 철종 때까지 살았어요. 서예가, 추사체로 유명한 서예가고 금석학자. 금석학자라고 하면 산과 들과 이런 바위에 비석에 써 있는 문장을 해석해서 이것은 어느 시대에 누가 왜 썼는지를 찾아내는 그 학문입니다. 금석학. 화가이기도 하죠. 호는 많습니다. 원당, 추사부터 해서 10여 개의 호를 썼고 자기 글씨 추사체로 유명하고 난초를 잘 그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냈고 장관급이죠. 그래서 장남으로 출생을 했는데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큰아버지한테 양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손이 돼요. 장손이. 큰아버지가 또 더 벼슬이 높아 대사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더 문제는 그 김정희의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 임금의 사위예요. 즉 추사 김정희의 증조 할머니가 영조 딸이에요. 영조 임금. 물론 정비의 딸은 아니고 후궁의 딸인데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영조의 외가로 외손으로 이렇게 대가 이어졌고 또 자기 그 큰아버지 양자를 들어갔는데 그쪽으로도 상당히 그 혈맥이 좋아요. 혼맥이 좋고 또 자기 그 증조 할아버지는 영조의 그 계비하고 형제야. 그러니까 장인하고. 그래서 영조의 장인의 형제도 되고 영조의 딸의 사위도 되고 그런 사이입니다. 더군다나 양자를 들어간 큰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큰엄마가 남영군이 누구냐 하면은 흥선대원군 아버지예요. 그 흥선대원군의 그 부인하고 자기가 양자 들어간 큰엄마하고가 같은 이모야. 같은 자매. 그러니까 파워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이 난초를 잘 그렸다 그랬거든요. 추사한테 배운 겁니다. 이러한 홍맥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족보는 이 정도로 간단히 보시고 여기 추사 김정희 그림인데 아까 그 추사가 그렸때는 추사가 그린 소나무 두 그루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 소치허련 저 양반도 화가거든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지금 삼성미술관에 있고 요거는 또한 이한철이라는 화가가 제자가 그린 그림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물로 추사하는 얼굴이 그래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족보를 그린 거예요. 영조의 부인 중에서 전비니 씨의 딸이 화순홍주인데 화순홍주가 추사의 증조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영조의 두 번째 부인 영조가 60살 때 15살짜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정순왕후의 아버지가 김한구가 증조 할아버지 김한신이하고 형제예요. 그러니까 혼맥으로 엄청난 집안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큰아버지한테 양자를 들어갔는데 큰아버지의 큰엄마하고 남영군, 흥선대원군의 엄마하고 같은 남양옥씨 족보상으로 왕실에 엄청 들어가 있는.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과거에 합격했을 때
왕실에서 축하한다고 축전이 왔던 그 정도로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추사는. 그래가지고 24살 때 자기 아버지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사신 가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깍두기로 한 명씩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추사가 깍두기로 따라갑니다. 직책은 없이 거기 따라가서 중국의 유명한 옹방강, 완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서 중국말은 못하지만 필담으로, 한자가 똑같으니까 필담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 저 완원을 존경해서 추사호가 원당이 된 겁니다. 저 원자를 따다가 그런 걸 하면서 저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받아서 들어오고, 중국에서는 금석학이라는 게 유명한 걸 알아요. 아까 얘기한 비문, 돌에 새긴 글씨를 해석하는 학문. 그래서 그걸 배워와서 추사가 무엇을 밝혀냈냐? 북한산에 올라가면 비봉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북한산에 비봉에 있는 비석이 신라 진흥왕의 수습이라는 것을 추사가 밝혀내요. 2번, 3번 올라가가지고. 그 전까지는 무학대사 비석이다, 뭐 이렇게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소문으로만 난 것을 추사가 글씨를 다 해석을 하고, 해석 못하는 글씨는 또 청나라 보내서 받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북한산 비봉이 진흥왕 순습이라는 것을 추사가 밝혀낸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학문도 이루었는데, 인생이 언제 꼬이냐? 추사 인생이 왜 제주도까지 유배를 갔느냐? 33살에 이제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나이 40에 그때 충청도 암행어사를 발령받아서 암행어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암행어사는 어사철도야 하잖아요. 관직을 감찰하면서 충남에 비인이 있습니다. 비인, 충청남도 오스트리아 비인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충남 비인에 그때 현감을 지내던 김우명이를 암행어사로서 파직시킵니다. 근데 저 김우명이가 안동김씨 집안이에요.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추사가. 그때는 파직을 당했지만 칼을 갈았죠. 그래서 저놈이 나중에 더 고위직으로 올라와서 추사 아버지 추사를 다 날리는 거예요. 안동김씨가 그때 60년 세도를 했잖아요. 철종 이후에. 거기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유배간 사건을 다 설명하면 좀 스토리가 기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안동김씨를 파직시킨 그 인과관계로 나중에 당하게 된 것이 제주도 유배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금도 충남 서산에 가면 도로 옆에 어사 김공정이, 김정희를 얘기하는 거죠. 암행어사 나왔던 김정희가 참 잘했다, 그래서 영세불망비가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튼 12년, 아까 얘기는 9년, 8년 뭐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에 유배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냐면 부인이 사망해요. 저때 사망한 부인은 2번째 부인이야. 첫 번째 부인은 일찍 죽었고, 2번째 부인이 추사가 제주도 유배가 있는 동안 죽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죽은 걸 늦게 알아요. 늦게 추사가. 그 다음에 자기 친구도 죽고. 옛날에는 회갑잔치 크게 했잖아요. 유배 중에 추사가 자기 회갑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일이 막 겹친 거예요. 그래서 추사가 자기 부인 죽었을 때 한 말이 저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든지 월화노인, 이 운명을 관장하는 그 사람을 저승 법정에다 세워놓고 나중에 너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바꿔봐라. 서로 처지가 얼마나 서러운지 그 얘기를 한 게 저 시를 쓴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유배를 풀려나서 돌아왔는데 안동김씨에서 한 번 또 유배를 보내요. 그 성이 안 풀려서. 그래서 저 북청으로 올라갑니다. 65세 때. 그리고 2년 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치에는 발도 안 들이겠다. 그래서 과천에 살면서 불교에 심취해서 보문사, 지금
저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만 왔다 갔다 하다가 봉은사에서 판전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지금도 봉은사에 이 추사가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예요. 저 글씨를 쓰고 3일 뒤에 과천에서 한마는 일생을 마친 게 추사인데, 추사체를 닦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이 벼루 10개, 이 먹을 가는 벼루가 10개 달아 없어지고 붓이 1000자루가 달아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추사체를 완성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해남에 있는 대흥사, 대웅보전, 이거 원교 이광사 글씨인데 추사가 내려가다가 보고 야, 이 글씨가 안 되겠다. 초이선사한테 불러가지고 저 형만 띄워라, 내가 써줄게. 그래서 이 글씨를 써줬다는 겁니다. 무량수각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제주도에서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글씨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글씨가 못 쓴 글씨가 아니더래요. 내가 너무 건방졌다. 그래서 한 유배 풀려서 올라오면서 다시 가가지고 초이선사한테 야, 그때 이거 띈 거 버렸냐 안 버렸냐? 그러니까 버리진 않았다. 다시 다뤄라. 내가 잘못 봤다. 그 글씨 명필이다. 그래서 다시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무량수가 글씨가 이랬는데 제주도 9년 유배를 마치고 올라와서 쓴 무량수가 글씨 이렇게 된 거야. 살이 많이 빠지고 더 좀 예민해진 글씨인데 이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배 전, 유배 후 같은 글씨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문 기자가 알아보니까 추사가 가서 현판 띈 적은 없고 유홍준 씨가 만들어낸 얘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추사 얘기할 때 해남 대흥사 현판을 띄라고 했다 해서 유명한 얘기고요. 자, 다시 이제 얘기를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제자한테 뭐가 고맙다 그랬냐면 책을 보내준 게 고맙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벼슬도 다 잃고 유배 가서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됐는데도 자기 제자 이놈은 늘 자기한테 책을 보내주고 고맙다. 그래서 세한 연호 지 송백 지 후조, 겨울이 돼서 내가 추워져 보니까 네가 진짜 제자인 줄 알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한테 최고의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랬는데 자기가 유배가 있는 동안 제자한테 선물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붓이 마른, 먹이 뻑뻑하게 마른 필체로 그린 그림 세한도를 그려서 주고 그 뒤에 글씨를, 편지를 쭉 써서 준 겁니다. 이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잡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글씨를 써서 주면서 요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그림은 세한도라고 추사가 정한 거의 제목을 세한도. 요 옆에 글씨는 우선시상. 자네가 이 그림을 보게 해라.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완당이 그렸다고 낙관을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장은 장무상망, 우리 서로 오래도록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제자한테 이렇게 아주 정겨운 편지를 보내고 아까 얘기한 그 부구절절한 삶 얘기를 쓴 겁니다. 내가 겨울이 돼 보니까 네가 진짜 소나무인지 알겠다 하는 얘기를 써서 보낸 겁니다. 세한도, 우선시상, 완당, 장무상망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림 앞부분에 추사가 직접 쓰고 찍고 쓰고 찍고 다 한 겁니다. 지금 세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세한도가 저 종이 한 장이냐? 아닙니다. 길이 14m.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보면은 저렇게 깁니다. 글씨가 엄청 깁니다. 여기서 저쪽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저 글씨를, 그림과 글씨를 받아서 청나라에 가져가서 추사를 아는 청나라 학자들한테 뒤에 소감문을 다 받은 거예요. 16명한테. 그 사람들 소감문이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김준학이라는 사람이 저 그림을 손에 넣어가지고
표구를 만들었어요. 두루마리 표. 뚫뚫 마르면 이 모양이고 쭉 피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원본을 보신 분은 드물 겁니다. 가끔 박물관에서 원본 전시회 합니다. 그러니까 세안도 전시한다 그러면 한번 쫓아가서 보셔요. 전체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림 요 앞에는 이제 70년 뒤에 표구 한 두루마리로 만든 사람이 요 부분을 만들었고, 추사가 그림은 요거, 추사가 쓴 글씨는 저거, 나머지는 다 청나라 학자들이 한 줄씩 두 줄씩 막 글씨를 쓴 겁니다. 추사가 귀양 갔다는데 어떻게 지내는가 막 이런 얘기를 쭉 쓴 게 두루마리 하나에 다 들어간. 그래서 세안도가 유명해진 겁니다. 청나라 문인 16명이 이 뒤에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 3사람이 오세창, 이시영, 정인보가 3명이 또 여기다 자기 글을 썼습니다. 발문이라고 그러는 게 발문, 그림 뒤에 내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요거는 이제 70년 뒤에 김준학이라는 사람이 요걸 만들었어요. 표구하면서. 김준학이가 자기 그 포션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제자가 책을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맙다 그랬잖아요. 그 책이 뭐 이런 책 한두 권이 아니고 책 하나가 이만큼이에요. 그때는 인쇄술이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어떤 문집이 하나 나오면은 그것을 왕권을 동원해도 잘 못 구합니다. 100억만금을 줘도 못 구할 때인데, 제자가 자기 스승이 한문을 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저런 책을 수레에다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감동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런 책을 해마다 넘겨봤는데 제자한테 이런 놈이 없다 이거지.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안도가 다른 그림도 있다는 건데 다른 그림 생략을 하고, 자, 요 얘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사가 자기 제자한테 그려준 세안도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까? 자, 이상적이가 그걸 받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가서 자기 스승을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스승이 공경을 겪고 있는데 스승님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다 글씨를 막 뒤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상적이가 다시 자기 제자가 김병선이야. 자기 제자한테 넘겨줘서, 김병선이는 자기 아들 김준학이한테 넘겨줘서, 아까 두루마리 만든 게 김준학입니다. 이제 비로소 비단으로 막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까지는 잘 아들 뭐 제자까지 대루이어서 갔는데, 그 뒤에 권문세가로 그림이 들어가요. 누구한테? 민씨. 그 고종, 그때는 다 민씨들이 실권자들이잖아요. 드디어 민씨풍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이. 그리고는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언제? 일제강점기 때 골동품상에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일본,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학자 후지스카 지카시 교수가 추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걸 딱 자기가 손에 넣은 거예요. 이거 발견하고. 그러고 막 전세가 일본에 불리해지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동경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지고. 근데 또 누가 나타나느냐? 손재영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서예가 있어요. 저 사람이 추사 그림을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듣고 동경에 쫓아갑니다. 가서 그림을 돌려달라. 택도 없죠. 시도 안 들어가. 근데 석 달 열흘 동안 매일 그 집 앞에 꿀 앉아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니까 후지스카 교수가 감동을 해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선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림을 넘겨줍니다. 손재영 씨한테. 그래서 손재영 씨가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 달에 후지스카 교수가 있던 집은 그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그냥 불이 타고 맙니다. 안 받아왔으면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림이. 근데 손재영이 와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손재영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저 이상적이가 청나라 사람 16사람 글을 받았고 손재영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유명한 정인보, 이시영, 오세창 이 세 사람한테 또 글을 받아서 막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손재영이 이게 정치에 뛰어들었어. 국회에 출마를 했더니 돈이 모자라. 그래서 융자를 받으면서 저 그림을 담보로 맡겨놓고 융자를 못 갚아서 그림을 못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은 그 당시 개성 출신의 돈은 많고 미술에 밝은 손세기 씨한테 넘어가요. 그림이 담보를 못 갚은 죄로. 그리고 손세기 씨는 돌아갔어요. 그 아들 손장은이 세안도를 받아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위탁, 그러니까 소유는 내 거 맞는데 관리는 니네가 좀 해다오서 위탁을 맡겼어요. 그래서 손장은 씨가 미술품이 아버지랑 받은 거지. 아버지한테, 손세기 씨한테 수백 점의 고가 미술품을 다 나라에 기부를 합니다. 근데 세안도 하나 빼고 다 해요. 근데 마지막 세안도를 부인이 여보 그거는 왜 안 넘겨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못 넘기겠다 그러다가 마지막 2020년 딱 5년 전에 마지막 세안도까지 넘겨서 지금 세안도는 국가재산으로 넘어가서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짧은 한 장이지만 스토리가 기가 막히죠. 저 세안도가 어떤 걸 떠돌다 왔는지. 이 이상적이는 제자 이상적인 누구냐? 통역관입니다. 통역관. 그러니까 청나라에 사신들이 가면 통역을 하는 사람이야. 역대로. 그래서 이 사람은 12번이나 중국에 갔고 수역 통역관 중에 우두머리로 나름대로 자기 그 가오가 있죠. 이 사람도 글을 좀 하고 시도 좀 쓰고 자기 제자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손재영은 전남 진도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북글씨를 서예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에요. 전에는 서예라고 안 불렀어. 근데 중국은 서법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서도라 그래. 우리나라는 서예라고 하자. 그래서 막 전국 서예대전 이런 것도 만들고 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양정고보를 다녔는데 진도 갑부 아들이에요. 서울 양정고보를 다닐 때 추산을시 중로지실 차 마시는 화로가 있는 방이라고 4글자 쓴 거를 1,000원에 과감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집 한 채가 1,000원인데 그렇게 통이 컸었고 일본에 가서 세안도 찾아오고 잘 했는데 이놈의 정치 국회에 출마하는 바람에 쪽박을 쳤습니다. 부지스카 교수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또 그 과감하게 내줬고 과천에 추사박물관이 있거든요. 추사가 과천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아들하고 해서 추사를 연구한 사람이 추사형 그 학자니까 다 2006년도에 다 가서 제자 그 아들이 아버지 유지라 그래서 과천 박물관에 2,000점 넘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훈장을 받았는가 그래요. 유일하게 괜찮은 일본인. 그리고 예산에 가면 추사 고택이 있죠. 그리고 추사 가문에서 가문을 위한 절 화암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추사 고택이고 그 뒤에 이렇게 바위에 추사 글씨가 많이 돼 있어요. 상세하게 소개할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언제 가시면 보고 석파랑이 어디 있냐면은 부암동에 있습니다. 북악터널 넘어가서 부암동에 거기 석파랑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에 그 손재영 씨가 그 음식점을 하기 전에 그 건물을 순정효 왕후 우리나라 마지막 왕후죠. 순종의 왕비가 집 생가를 건물을 사다가 거기다가 한옥 건물을 잘 단둘이 해놨었는데 손재영 씨가 돈이 있을 때니까 그걸 나중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그게 지금 아주 고급 음식점이 됐어요. 이름이 석파랑입니다. 근데 원래 석파랑은 그 위에 지금 서울 미술관이 있거든요. 터널 밖에 그 위에 미술관 위에 가면 대원군 그 별장이 있어요. 그 대원군 별장은
아까 얘기한 60년 세도한 안동김씨 별장이었는데 대원군이 그게 욕심이 난 거야. 그 별장이. 그래서 팔으라는데 안 팔어. 안동김씨가. 뺏어요. 대원군이. 어떻게 뺐냐. 고종의 아들이잖아. 고종을 데려와서 하루 자요. 임금이 잠자고 간 별장을 아무리 안동김씨라도 우리가 쓸 수 없다. 이거는 임금님이 쓰십시오. 그리고 별장을 상납을 합니다. 그래서 대원군 별장이 돼요. 그 별장에서 한 동, 건물 한 동을 석파랑 식당으로 옮긴 게 요 건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세안도에 나오는 집이 이거예요. 딱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고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이 석파랑 식당에 들어가는 한옥 대문 석파랑 현판 위에 세안도 그림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는 손재영의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이 그림이 여기 왜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게 손재영이가 일본 쫓아가서 석 달 동안 무릎 꿇고 빌어서 받아온 거, 그 그림이거든요. 지금은 이 집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옆에 현대식 건물 짓고 양식 요리를 해요. 그래서 양식 요리하는 집 이름은 석파랑을 영어로 스톤 힐스입니다. 스톤 힐스. 석파가 흥선대원군 호예요. 석파. 파는 중국말로 언덕입니다. 언덕. 백두산 가면 어디 가요? 동파, 석파, 북파 가죠. 그 파, 석파, 돌로 된 언덕.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알면 어디를 가셔도 재미있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문화유산 답사 팀들이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전, 글씨, 봉은사에 있는 추사 김정희가 죽기 3일 전에 즉 1856년 10월 10일 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7일 날 쓴 거야. 저 옆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 71세에 죽었어요. 추사가. 어디서? 과천에서. 그렇지? 과. 어느 상태에? 병중. 마지막 죽기 전에 병중에서 내가 썼다. 그래서 71과 병중작, 판전, 경판을 보관하는 전각. 이 판전은 입시철 되면 문을 못 열게 합니다. 합격을 기원하는 보살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요거는 추사가 쓴 글씨 중에서 식당에서 많이 걸어놓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이런 글씨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나물이고 훌륭한 모임은 부부, 아들, 딸, 손자랑 같이 먹는. 제일 누가 서운해? 며느리가 빠졌어. 아차, 며느리를 빼먹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촌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 된다. 써놓은 것을 추사글씨로 식당에 가면 저 글씨를 걸어놓은 식당이 많습니다. 혹시 저걸 보면 이렇게 조금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북한산 비봉. 비봉이 왜 비봉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비석이 있는 보물이에요. 비봉. 저기를 올라가서 그 옛날에 집세개 신고 한복 입고 다닐 때 지금처럼 등산이나 스틱도 없을 때 아니에요. 저기를 올라가서 저 비석에 있는 글씨를 갈고 찾아서 내고 해석을 한 거예요. 신라 진흥왕이 왔다 갔다. 이건 진흥왕 순습이다라고. 그래서 친구하고 올라가서 이걸 알아내고 68절을 해석했어. 요거 비석 바로 밑에 승가사 절이 지금도 있거든요. 승가사에 머물면서 막 해석이 안 되면 고민하고 또 해석 안 되는 건 청나라 보내서 해석해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120자까지 판독을 해냈어요. 지금은 저 비석이 서 있는데 진짜 비석은 헬기로 드러내서 국립박물관에 갖다 놓고 똑같이 모의 비석을 깎아서 세워놨은 게 저겁니다. 깨진 모습같이 똑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봉에 올라가시면 산조하는 분들은 이것이 그 비석이고 추사 김정희가 찾아냈다더라까지 얘기를 하면은 대단한 저기로 인정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쫓겨서 두서없이 빨리 좀 마쳤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세안도 그림 늘 볼 수 있지 않아요. 너무 커서. 그래서 특별 전시한다고 딱 광고가 뜨면 쫓아가서 보시고 제가 얘기한 스토리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과천에 가면 추사 박물관이 있어요. 과천에
경마장 들어가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은 추사 적거지, 적거지는 귀양 와서 살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가면 추사 고택, 추사 고택에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영조 딸부터 묘지가 다 있고 살던 집이 있고, 그 증조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그날부터 할머니가 곡기를 끊습니다. 공주, 옹주지 옹주, 공주는 아니고 후공의 딸이니까 옹주인데 오죽하면 영조가 딸네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어명이다, 밥을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밥을, 어명이니까 입에는 삼켜, 그리고 목으로 안 삼켜, 뱉어. 어명이라 입에서는 먹는데 목이 넘어가는 건 제 소신입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14일 만에 남편 따라 죽은 대단한 여자예요, 할머니.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의 딸 중에서 유일하게 연려문을 받았어요. 연려문. 예산에 가면 그 할머니 연려문이 서 있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세한도라는 우리나라 그 국보에 대해서 숨겨진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그게 볼 수 있나요? 한번 띄워봐요. 그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다가 안중근 의사 그 한번 시간 나면 가보셔요. 우리나라 국립 저기 이겁니다. 이건 안중근 의사 글씨예요. 세한 연후 지송백 지조, 이걸 안중근 의사가 썼더라고요. 안중근 의사 명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거의 글씨가 많은데 다 보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보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쭉 해가지고 대한국인 안중근 해가지고 단지에서 손가락이 하나 짧죠. 이걸 그냥 확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뜻을 아는, 저것을 걸어놓고 저 문장을 아는 사람이 몇 되겠는가. 우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숨은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추운 겨울이 돼야 진짜 진정한 친구를 아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망했다, 어려워졌다, 회사 잘렸다, 집도 뺏겼다 그랬을 때도 저를 챙겨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전화 안 받는 놈 친구 아닙니까?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